경찰의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된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게 또 경찰관 한 명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여야 공이 나왔거든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금 입이 100개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의 문제하고 보안수사권 문제, 폐지 문제하고 저는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의 수사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살인 검거율이 거의 북유럽하고 함께는 이제 90% 수준입니다. 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도 60~7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수사력이 이번 사건 같은 거 보면은 장미란 실종 사건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건 말할 수 없다. 이게 무능력의 문제인지 부실수사의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경찰이 자제의 어떤 수사력 보강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사실 검찰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차제에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따른 보안 장치 그리고 또는 심지어는 제2법 문제가 되는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도 우리 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건과 그 보안 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목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 정도면 경찰 내부 통제 자체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남양주 사건도 경찰이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그 관련된 담당자부터 그 G 라인까지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직무대행님, 경찰에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런 경찰에 이 수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경찰은 대부분의 그런 경찰들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예, 제주 사건과 보안 수사권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청장 대행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담당 경찰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경찰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경찰청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순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사불란한 지휘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왜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행 시스템을 가니까 결국은 이 경찰 내부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꾸 이렇게 보안 수사권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더 이상은 직접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고 하는 건 경찰의 수사가 100%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완해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보안 수사권마저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 특히 이번에 우리 그 실종자에 대한 이 허위 종결도 문제가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보면요. 우리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 피살 사건 그것도 보면 결국은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했고 최근에 강남 경찰서에서는 보면 피의자하고 참고인을 바꿔치기 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경찰 개인의 문제라고 하고 일탈의 문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이 없다면 그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실종자 수색도 보면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재조사해주라.
실종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재조사에 나서서 결국은 어떤 주검으로 발견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경찰에게 정말 오롯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다 줘도 우리 국민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걸 묻고 있는데 계속 경찰청장 직무 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뭐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수뇌부의 공백만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일선의 어떤 단순한 그 업무 공백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 재개정도 다시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야권의 주장은 이제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형사법을 손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느 조직이든지 이 견제 장치가 있어야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근데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은 그동안 오랫동안에 걸쳐서 거의 뭐 견제 장치가 없이 무소불위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올 10월 이번 10월에는 이제 폐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경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이 그동안 견제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견제를 넘어서 거의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경찰이 거의 완전하게 독립성을 갖고 이대로 가면 자칫하면 공룡 경찰이 될 수 있는데 보안 장치, 제동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거는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또 경찰 자체 개혁안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까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갈 정도 너무 큰 사건 연이어 터졌습니다. 광주에 뭐 장윤기 사건, 이번에 이제 장미란 사건까지 터졌는데 저는 뭐 꼭 어느 선까지 대단한 정할 필요 없이 이를테면 형사법 개정까지도 되는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 법안, 검찰청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완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심의 흐름도 좀 짚어볼까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0% 선의 턱걸이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라고 봐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탄핵 이후에 새로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에러가 발생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가. 그중에 가장 큰 건 보면 일단 부동산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제 그 여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도 보면 1호 안건이 뭐냐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어떤 이 종부세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좀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종부세 대상되는 분이요 99.9%가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날 보면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반전세 반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위당정청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는 초고가 주택의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고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이 지금 굉장히 교란돼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 같은 경우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그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 이 원룸 하나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높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할 거냐.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체로 규제했기 때문에 원래 집을 사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전세 시장에 잔류하면서 전세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유세를 이렇게 물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다 월세로 전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월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주택자고 예. 김민석 총리도 무주택자라면 본인들도 월세를 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월세를 안정화시킬 건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99.9%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1호 안건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망감이 있고 예. 또 하나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경찰이 제대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과 어떤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년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AI 혁명인데 AI 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건 사회 이제 초년병들 보면 아직까지는 단순하고 비숙련, 아직까지는 사회에 뛰어나가려면 아직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는데 그 AI 혁명이 이렇게 너무 빨라지게 되면 청년 일자리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챙겼는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과연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있냐는 거죠. 그럼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고용 상황 계속 나빠져서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거 말고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예.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예. 예상을 합니다. 일자리든 부동산이든 일부보다는 대다수를 보고 좀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데드크로스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건 네. 왜 그렇다 보십니까? 좀 중도층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탈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지층 결집할 수 있는 한계가 한 30% 정도 보는 거고 나머지 이후는 저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40% 초반대 지지도가 나온다면 30% 정도는 지지층 그리고 나머지 10%가 이제 중도층이 있는데 이미 한 20% 정도 가까운 중도층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과거의 대통령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경우는 아마 역대 대통령이 가장 빠르게 그 초유로 하면 전무후무할 정도 2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됐습니다만 나머지 대통령이 대충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 좀 지나고 초반 중반 정도 되면은 대개 이제 데드크로스가 됐는데 그렇다면 뭐 특별히 뭐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오래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빨간불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모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아시다시피 여권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시점이 하향세의 시점이 한 10주 가까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아시다시피 김민석, 송영길부터 당권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적인 성과를 내도 여권 내부, 말하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권력자들이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민심이 불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리고 8월 10일 날 전당대회 이제 뭔가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딱 보니까 또 딴소리 최고위 뭐 3인방이 어떻게든 또 뭐 유시민이 무슨 2차, 3차 저주하고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 상승세를 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하루빨리 당내 화합, 거기다가 부동산의 문제가 좀 진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 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예요. 굉장히 거센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시민 작가의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만한 권력자, 이제 왕정의 시대가 열렸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는 대통령이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번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게 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그때 밀기 위해 가지고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국회의장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부특보를 지냈거든요. 그러다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고, 그렇다면 지금 행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탄핵 시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 코어 지지층을 외면하고 지금 자꾸 뉴 이재명 코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헌법의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국회의장도 대통령 수하에 있고 사법부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견제 균형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이것들이 결국은 왕정의 시대가 되고 결국은 이게 독재 시대를 겪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정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들 절대 허투루 풀을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된 뭐 친명 간의 어떤 개파 전쟁으로 그런 개파적 시각에서도 바라볼 사항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첫 인터뷰였었는데 전당대회 전보다 더 발언이 세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셉니다. 누군가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저주를 가할 때는 그 의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2월부터 ABC론 들어서 계속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 내론이 4차입니다. 이번에 네. 5차.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의도 말하자면 그 밑바탕에 애정이 깔려 있느냐? 네. 전혀 저는 그렇지 생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악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보수 진보에 따라서 거의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분석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짙게 묻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저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 하여금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모이게 되는 원인 제공을 저는 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진보 지역 내부의 어떤 갈등, 분열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에는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참 앞으로 저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문제는 그리고 지금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유튜브도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네. 그런 유튜버거든요. 예. 진보적인 유튜버지만 예. 그리고 그런 유튜브만 쭉 5차례 골라서 해왔던 건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후 전당대 이후에 여러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싶지 않는데 자꾸 그 5명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점점 제외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계속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기는 쉽지 않겠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를 접어들었는데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지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지율 다시 반등하는 데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잘 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권력자라 말하자면 하면 이제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옆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장치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점 국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죠. 다만 이제 새로운 그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한테 사후 감찰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 이후 감찰하고 이거를 언론에 이 공개되고 확대되고 수사에 할수록 이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감찰,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해서 대통령 혹은 주위인 측근들이 부정부패라는 문제에 있으면 사전에 일찌감치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지금 이제 비어있는 공석인 장관 자리가 꽤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청와대에서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명예 퇴진이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민주당의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전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보안수사권 피해자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우려가 된다, 엄청난 피해가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그냥 사직하는 걸로 대충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불명예 퇴진이나 좀 말씀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 네. 저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주도한 분이 보면 정청래 전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차라리 정청래 전 대표로 하는 부분들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중폭 얘기,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기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국정감사가 시행이 되는데 그거는 지난 1년간의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상황인데 예. 이럴 때 만약에 개각을 한다,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는 국회의 어떤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현상이 벌어진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오늘도 우리가 생방송 국무회의를 봤지만 지금 대통령밖에 안 보이거든요. 국무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는 걸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관은 뭘 하죠? 그리고 저는 총리가 보니까 지금 김민석 초대 총리 이후에 지금 우리 한성숙 총리가 들어왔는데 그 총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총리하고 장관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어떤 개각을 하든 계속 대통령만 보이고 대통령이 적어도 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대통령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조금 개각을 하더라도 그 의미는 많이 반갑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장관에 대해서 권한을 좀 충분히 준다면 저는 맨 먼저 교체해야 될 사람은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냐. 적어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방에 있는 우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계속 뺑뺑이 돌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보면 22대 국회 때 마지막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가 됐는데 예.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연금 개혁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탈영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탈영 의혹을 받고 있으면 이런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이라든가 뭐 상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전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국방부 장관까지는 포함하는 그거는 개각은 이루어지되 적어도 정기국회 이후에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제로베이스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기나 범위까지도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까지 동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말을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국민힘이 주장하는 건 서면 제청권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걸 거부하면 오히려 청와대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 근거로 헌법에 이제 104조 2항을 자꾸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 지금 이슈가 헌법 104조 2항인데 이 부분은요 많이 국민힘 의원들이나 이제 인용을 하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헌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그 국회의원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각각 한꺼번에 동시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조희대 측은 본인의 얘기만 딱 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제청권도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아니라 40년 동안 관행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사전 협의하는 이런 관행인데 이것까지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청와대 쪽으로 던져버린 건데 제청권, 서면 제청권을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청와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치적인 어떤 수를 저는 던져버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려들면요, 이거는 상당히 무익합니다. 국민들이나 중도층에서 짜증나는 요인소이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슈에 묶여 있지 말고 예. 하루속히 저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의견 수렴하는 절차로 예. 네. 이렇게 해서 빨리 가능한 단시간대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 교통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첫 만남, 첫 자리였는데 초반에는 덕담을 주고받는가 했는데 대법관 재청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입니다.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재청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쨌든 저는 뭐 대법원장이 보면 대법관에 대한 재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재청권이 청와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권을 만약에 침해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기관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들에 대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게 해결하면 되느냐. 대법관에게 이만큼의 충분한 재청권이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 임명권 안에는 대법원장의 재청권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유권 해석을 받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여야 간에 저렇게 어떤 정쟁으로 몰아갈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서면 재청한 거는 조금 유례가 없긴 하지만 다음 달 31일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연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왜 본인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이 재청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서면 재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따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어 국민들의 어떤 궁금증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번 서면 재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대표는 지금 탄핵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반드시 김민석 대표는 서면 재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원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부분이고 국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면 이것은 무조건 탄핵을 밀어붙일 사항이라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예를 들어 정청래가 대표가 됐으면 탄핵을 할 텐데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모욕적인 비교가 돼버리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상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좀 하기를 바란다. 지난번에도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한다고 해놓고도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마저도 거짓말하는 여당 대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무책임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총리실에서 나서서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란다라는 어떤 지휘 내용들도 전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들은 잠시 후에 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국 소식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지금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할 때마다 추천이 새로 꾸리는데 이 부분 새로 꾸리는 걸 좀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당 집권 여당까지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안 제도 보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대법관 문제는 사실 이미 사법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옮겨와 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재청권을 본인이 행사했지 않습니까? 서면 재청권.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절차 국회의 동의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이 문제를 넘겨서 여야가 이 부분 논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마침 어제 보니까 김민석 대표라든지 장재욱 대표 이야기가 좀 잘 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면 어떻게 보면 협상 여지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대표 이 문제를 잘 풀면 이건 민주당의 공이고 그리고 만약 이 문제가 당에 넘어가고 국회에서 꼬이면 예. 그 관은 또 민주당이 짊어지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상당히 부담을 덜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율 문제를 오늘 많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 가장 강조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정치의 영역 내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막 어떻게 보면 막 맴도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서 민생 경제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